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나폴리에서 김민재의 활약이 계속해서 조명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김민재의 특출난 수비 스킬을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수비를 하는 장면에 대해 언급이 많은 것은 당연한데 저는 오히려 공격을 할 때의 모습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공격할 때 김민재의 역할 수행 능력도 정말 뛰어났거든요. 나폴리는 이렇게 4-3-3을 기본 포메이션으로 두는데요. 지난 사스올로전 같은 경우엔 김민재가 우측 센터백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라흐마니가 있을 때는 좌측 센터백으로 나왔었죠.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양측 센터백이 서로 맞는 역할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었냐? 나폴리는 4백이지만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3백 밸런스를 취합니다. 볼이 가는 쪽에 반대편 풀백이 내려오는 식인데요. 우측으로 볼이 가면 반대편에 후이가 센터백 자리로 내려오고 좌측으로 볼이 가면 디로렌초가 센터백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기본적으로 좌측을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디로렌초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로보트카가 자리하는 식이죠. 이러한 후방 빌드업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좌우측 센터백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좌측 센터백은 측면에 가까운데 우측 센터백은 중앙에 있게 되죠. 여기에서 중앙에 있는 센터백, 그러니까 나폴리의 우측 센터백에게는 무엇보다도 패스 능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중앙에 있는 만큼 이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팀의 어느 방향으로든 패스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라흐마니가 이 역할을 맡고 있던 것은 라흐마니의 패스 능력을 그만큼 믿고 있었다는 뜻이죠. 투엘 시절 첼시에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 센터백인 티아고 실바가 여길 맡고 있었던 점이나 토트넘에서 다이어, 그리고 저번엔 랑글레, 이런 선수들이 이 자리를 맡고 있는 것도 팀에선 얘네가 그래도 패스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좌측 센터백한테 요구되는 것은 뭐냐?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가는 능력이 요구돼요. 왜 올라가는 능력이 요구되냐면 중앙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방향으로든 볼을 보낼 수가 있는 위치죠. 그리고 골대도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리면 바로 실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당연히 중앙 수비를 두텁게 가져가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측면 지역은 기본적으로 압박이 중앙보단 덜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측면 지역에 있는 이 좌측 센터백은 직접 전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가 직접 전진하면서 공격 지역에 숫자를 더해줄 수가 있다면 볼을 훨씬 앞까지 운반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격진한테 붙어있는 상대의 수비수들을 떼어줄 수도 있게 되는데요. 지난 크레모네세전에서 좌측 센터백으로 나왔던 김민재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줬었죠. 센터백이 볼을 잡고 올라가니까 원래는 은돔벨레한테 붙었어야 할 상대의 중앙 미드필더가 김민재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 측면으로 빠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러면서 은돔벨레한테는 공간이 생기게 됐어요. 센터백이 직접 전방까지 볼을 몰고 전진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는 일이지만 위험을 감수한 만큼 공격 상황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다. 나폴리에서 김민재가 좌측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우측 센터백으로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선 그런 모습이 이전만큼 자주 나오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그런 역할은 지금 우측에 빠져있는 디로렌초가 맡게 되겠죠. 애초에 풀백이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전진 능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김민재의 역할은 뭐였냐? 중앙에 있는 김민재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스를 뿌리는 능력,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김민재에게 조금 놀랐던 게 굉장히 과감한 패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가장 안전한 선택지는 사실 양측에 벌린 센터백들에게 넘기는 건데요. 여기에서 볼을 받은 얘들이 측면으로 전진을 하면서 기회를 창출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의 패턴도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김민재는 여기에서 중앙을 향하는 패스도 과감하게 보내더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 상대가 수비를 두텁게 가져가는 지역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중앙에 많은 선수들이 쏠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으로 보내는 패스를 잘 시도하지 않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중미들한테 바로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잘 끊기지도 않았어요. 김민재가 보내는 패스의 속도와 정확도가 뛰어난 덕분이죠. 다만 받기는 하더라도 주변의 수비수들이 바로 붙을 게 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폴리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그걸 이겨내고서 볼 소유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개인 능력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좋게 이어지는 장면이 더 많았어요. 나폴리의 중미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에는 이런 모습이 자주 나왔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거리가 짧은 패스만 고집하는 팀인 것도 아니란 점이 나폴리를 상대하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데요. 보시면 지금 나폴리의 최후방까지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볼을 갖고 있는 반대편,
로렌초와는 다르게 진즉부터 전방으로 달렸던 좌측 풀백인 후이한테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대편으로 전환을 하면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고, 이렇게 이미 볼이 어느 수준 이상까지 전개가 돼서 로렌초까지도 최전방에 가담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냥 우측에서 달리는 얘한테 바로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본래 상대 풀백의 전술적 마크맨은 윙어인 로사노가 되기 때문에 뒤에 있다가 올라오는 로렌초의 전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경우 그 롱패스를 투입하는 선수는 김민재가 되겠죠. 여기에서 아주 깔끔한 롱패스를 성공시키면서 팀의 첫 번째 득점에 크게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센터백은 최후방에 위치한 공격수다. 토트넘 리뷰를 할 때 산체스의 플레이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폴리는 그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의 모습에서 봤을 때 최후방에 있는 공격수로서의 역할이 좌측과 우측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김민재는 그 양쪽 모두에서의 역할을 높은 수준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 선수다. 나폴리는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부터 김민재는 거의 고정으로 나오고 그 옆에 파트너 센터백이 바뀌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김민재가 두 자리 모두에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운영이에요. 게다가 수비 스킬도 두말할 필요가 없이 뛰어나다. 이런 수비수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나폴리에서 김민재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